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직접 보내주신 실화입니다. 10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편.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모든 것. 과연 무엇이 이 완벽해 보였던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마지막까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이고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준혁이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이 항상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금슬이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요. 평소와 다름없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 미안해. 오늘 병원에 응급환자가 와서 늦을 것 같아.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준혁이는 평소에 응급환자가 와도 자세히 설명해 주곤 했는데 그날은 대충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준혁이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많이 힘들었지, 여보. 준혁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준혁이는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응, 정말 힘든 하루였어. 준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살아왔는데 말이죠. 며칠 뒤부터 준혁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녔어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져가더라고요. 준혁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별일 없는데. 준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요.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준혁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예민했나 봐.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저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했던 우리 부부에게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준혁이는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기다렸겠지만 요즘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서 불안했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준혁이의 서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손은 이미 가방을 열고 있었어요. 의료진 자격증, 학회 자료, 그리고 환자 차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산부인과 임신 진단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환자 이름 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임신 8주차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진단서는 누구 것일까요? 설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혁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결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안 돼. 이럴 리 없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단서의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최근에 준혁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진단서를 다시 가방에 넣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 수고했어.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준혁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화장실로 피해버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임신 진단서는 정말 누구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준혁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직접 준혁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10년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설진 탐정사무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생각보다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받으시려고요? 남편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하고 나니 현실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저는 탐정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설진 탐정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남편분이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설진 씨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저는 몰래 복사해온 임신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임신 8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임신하지 않았거든요. 설진 씨는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이상하네요. 남편분을 며칠 동안 미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진 씨의 따뜻한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이틀 뒤 설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설진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남편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역시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가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만나는 곳이 모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병원이거든요. 병원이요. 네,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산부인과라니 정말 다른 여자가 임신해서 함께 병원에 다니는 건가요?
혹시 누구와 함께 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더 이상한데요. 혼자 가거든요. 혼자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 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설진 씨의 말을 들으니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진 씨는 계속해서 준혁이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남편분이 다니는 곳을 정확히 알아냈어요. 어디인가요? 난임 클리닉이에요. 난임 클리닉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별히 난임 클리닉이라니요. 네, 그것도 남성 난임 전문 클리닉이에요. 설진 씨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준혁이가 아내인 저 몰래 난임 클리닉에 다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여자 때문에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혼자 가는 걸 보면 본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본인 문제라니요. 남성 불임 검사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설진 씨의 말을 듣고 보니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시 준혁이가 저와 아이를 갖기 위해 혼자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임신 진단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그것도 조사해 봐야겠어요. 며칠 더 지나서 설진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다시 봤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굉장히 우울해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구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설진 씨는 메모를 꺼내더니 읽어주었어요. 오빠 어떻게 나왔어? 많이 안 좋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오빠라고 불렀다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에게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임신 진단서가 여동생 것일까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네, 곧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혁이를 보니 정말 많이 지쳐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자꾸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무슨 고민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어요. 고민이라니 별거 아니야. 준혁이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준혁이도 무언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준혁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며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준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녁 식사 후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 준혁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럼 이건 뭐야? 저는 복사해둔 임신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디서? 당신 가방에서 발견했어. 이게 뭐야, 준혁아? 준혁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민서야. 10년 만에 처음 보는 준혁이의 눈물이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진실을 말해줘.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남자야.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 어떤 병원에? 난임 클리닉. 역시 설진 씨의 조사가 맞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준혁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무정자증이야. 뭐라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불륜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미안해. 나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준혁이는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어요. 바보야. 그런 걸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이 임신 진단서는 뭐야? 그건 수진이 거야. 수진이는 준혁이의 여동생이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응,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 준혁이는 수진이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이가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도움을 요청한 거구나. 응,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위해 혼자 고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와 함께 수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진이는 우리보다 3살 어린 32살이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사과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수진아. 오빠가 언니한테 말씀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수진이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태교용품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진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래? 저는 수진이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실은 회사 상사와 사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믿었는데 제가 임신하니까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거야. 네,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느껴졌거든요. 부모님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야?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수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시아버님은 굉장히 전통적인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낳은 아이를 오빠 부부가 키워주실 수는 없을까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요. 너무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알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요. 수진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준혁이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잘 생각해보자. 그날 우리는 수진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수진이 일 때문에 너한테 고민을 끼쳐서 우리가 가족이잖아. 저는 준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수진이를 만나고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수진이가 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요즘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시네.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눈치채신 걸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기기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랑 상의해 봐야겠어.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만나자고 하신다며. 네, 어떻게 하죠? 수진이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준혁이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 저도 준혁이 의견에 동의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함께 말씀드리자. 정말요? 응,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야.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용기를 내볼게요. 그 주말, 우리는 시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아버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냐, 수진아? 시아버님이 수진이를 바라보셨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남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수진이의 말에 시아버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망신을. 아버지, 진정하세요. 준혁이가 말렸지만 시아버님은 화가 나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져다니. 죄송해요.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을 못하고 계셨어요.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시아버님이 냉정하게 물으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준다고. 네, 수진이가 아이를 낳으면 저희가 키우려고 해요. 너희가. 시어머님이 놀라셨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아버님이 준혁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무정자증이에요. 준혁이의 고백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린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많이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민서야, 잠깐 집에 올 수 있니? 네, 어머니.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습니다. 앉아라. 시아버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그 애는 오지 마라. 네. 시아버님의 단호한 말투에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이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어머니,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지다니. 시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생긴 일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시아버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수진이는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아버지, 그건 너무하세요. 준혁이가 항의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시아버님과 준혁이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이 집 문지방도 밟지 마라. 시아버님의 차가운 말에 준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시어머님께 부탁했지만 시어머님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하다, 민서야. 수진이가 갈 곳이 없어요. 그건 그 애가 알아서 해야지. 시아버님은 냉정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지? 일단 사실대로 말하자. 준혁이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아, 너무 상심하지 마.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수진이를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네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수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 정말로. 응,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좋겠어.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며칠 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준혁이가 늦게 들어온 날 밤이었습니다. 민서야, 할 말이 있어. 준혁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 수진이 아이 아버지를 찾았어. 정말요? 그런데 준혁이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해? 아이 아버지가 나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진이와 나는 몇 달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정자증은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고. 수진이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꾸민 일이야.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여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니요.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부터. 6개월? 수진이가 먼저 유혹했어. 그래서 여동생을 임신시킨 거야.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때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수진아, 정말 오빠가 아이 아버지야. 언니. 수진이는 당황했지만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수진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희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뭐라고? 오빠가 언니와 헤어지고 저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집에 갔을 때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이와 수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서야, 미안해. 짐을 싸는 이유를 물어본 거야.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새 집이라고. 응, 수진이랑 아이랑 함께 살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혼 서류야. 준혁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벌써 준비했구나.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10년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야. 미안해. 준혁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며칠 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준혁이가 숨겨놓은 재산이 많았거든요. 한 달 후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한때 제 아이가 될 뻔했던 그 아이를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손자가 생겼으니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반년 후 우연히 준혁이와 수진이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둘은 아이와 함께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 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혁이가 의료사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거였어요. 환자를 잘못 진단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대요. 친구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직이래요.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또 몇 달 뒤에는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 씨가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정신병원에요. 응, 아이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대요. 결국 준혁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의사면허도 없고 아내도 병원에 있고 돈도 없는 상태로요. 자업자득이야. 저는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2년 후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하더래요. 고아원에. 응, 수진 씨는 아직도 입원 중이고, 한때 완벽했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이는 고아가 되었고, 수진이는 정신병원에, 준혁이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저도 함께 무너졌을 테니까요. 다행히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구나. 완벽한 남편의 비밀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도, 행복했던 일상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길에서 준혁이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초라해진 모습으로 혼자 걸어가는 그를 보면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고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남자입니다. 과거는 과거야.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준혁이와 수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인생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